데이터 표준화의 일반 원칙. 데이터의 명칭은 하나의 개념에 대해 하나의 명칭만 허용한다. 그렇죠?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명칭이 업무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좀 보면 누구나 좀 알 수 있는 이름으로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명칭만으로 데이터의 의미와 범위가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조금 파악되고 있으면 좋죠. 학번이나 아이디나 둘 중에 뭘로 할 거냐. 그럼 학번으로 하는 게 데이터의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사용할 때도 많이 편리한 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이디보다는 학점을 기본 키로 많이 써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것처럼 어떤 정도 이렇게 의미가 파악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데이터의 정의. 데이터가 의미하는 범위와 작용 요건을 제3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한다. 그렇죠. 제3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편하게, 평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술적 정의만으로 의미 전달이 어려우면 실제 데이터 값도 같이 작성한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값을 같이 넣어서 정의를 해 놓으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뭐 간단하게 예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문 용어나 약어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전문 용어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약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약어는 특정한 사람들만 사용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형식, 데이터 타입과 길이를 정의한다. 아까 데이터 타입 인테저인지 글자인지 이런 걸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길이를 얼마만큼 길인지 이렇게 가로를 열고 캐릭터 10 하면 글자 수 10 이게 10개의 글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글자 수 10이면 글자가 10개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만일에 글자를 한 개만 입력하면 에러가 납니다. 성격이 유사한 데이터는 도메인을 정의해서 데이터의 형식을 통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사한 성격은 같이 묶어서 묶어다기보다는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따로따로 정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 규칙, 데이터의 입력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값, 허용값 범위, 표준 코드 등을 이용하여 허용 가능한 데이터 값을 미리 정의합니다. 기본값을 넣어주면 만일에 기본값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에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유용하고요. 그리고 디폴트 값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디폴트 값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값이 입력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되면 그만큼 업무를 수행하는데 수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오류를 많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표준의 주요 구성 요소, 데이터 표준의 주요 구성 요소는 데이터 표준 관리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기준을 이행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겁니다. 데이터 표준의 관리 조직은 데이터에 대한 정책 및 표준을 정의하고요. 부서 간의 데이터 구조를 조율하고 데이터 보안 관리, 데이터 모델 관리,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계획 등 이렇게 어떤 조직 단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표준은 표준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이런 것들이 데이터 표준으로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서 요걸 이렇게 표준을 하겠죠. 표준이 되면 이걸 이행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을 수집을 해서 표준을 정의하고요. 표준을 확정, 그 다음에 확정되고 나면 계속 쭉 사용할 때 잘 사용되도록 관리를 하고 필요 없는 건 또 삭제도 하고 수정도 하고 또 새로 추가도 하기도 하는 그런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사적 표준화, 그죠? 전사적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서 회사 전체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표준 관리 조직, 즉 데이터 관리자의 주요 역할, 데이터에 대한 정책 및 표준의 정의를 하는 거죠. 부서 간의 데이터의 구조 조율,
어떤 부서와 어떤 부서가 서로 비슷한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개로 통일되었을 때 그때 한 개의 용어로 써야 되는데 서로 자기의 부서 용어로 쓰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중간에서 누군가가 조율을 해줘야겠죠. 데이터 보안 관리, 데이터 보안 정책 수립, 보안 정책 준수 여부 확인, 보안 시정 조치 요구 등 이런 것들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할 때 이런 조직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보안을 해야 될 데이터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을 하고요. 이 수립된 정책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준수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만일 이제 안 돼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칙도 적용하고 막 그렇습니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계획, 데이터의 활용의 문제점을 체크하고 데이터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등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만 잘 운영해도 성공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도 데이터 표준 관리 조직에서 하는 일입니다. 데이터 표준의 주요 대상,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나름대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단어는 표준 용어를 구성하는 의미의 최소 단위인 단어를 표준화한 것이다. 표준 단어를 관리함으로써 동일한 개념을 의미하는 용어를 중복해서 생성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죠? 만들기 하고 생성하고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한쪽 부서에서는 만들기라는 단어를 쓰고요. 한쪽 부서에서는 생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걸 둘 중을 하나를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성이 살아남겠죠. 그러면 한 개는 없애고 만들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중복되는 걸 없애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단어가 여러 단어가 모이면 용어가 된다는 뜻이죠. 표준 용어. 표준 용어는 업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는 것이다. 표준 용어는 업무적 용어와 기술적 용어로 구분한다. 업무적 용어는 현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의미하고 기술적 용어는 데이터 모델이나 DB 스키마에 나타나는 개체명, 속성명 등을 의미한다. 표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생성은 이제 단어였는데 단어 생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낱말 생성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단어라는 단어와 생성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용어가 생겼습니다. 단어 생성. 또 낱말이라는 단어와 생성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낱말 생성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이거 둘 다 비슷하죠. 그러면은 뭡니까? 언제는 이거 쓰고 언제는 이거 쓰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제일 뜻이 가장 와닿는 이 부분만 남기고 요거는 삭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일을 시켜서 표준 용어를 만든다는 겁니다. 표준 도메인. 표준 도메인은 특정 칼럼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정의한 것이다. 특정 칼럼, 우리가 이렇게 속성 이야기입니다. 속성들이 있으면 아이들 몇 자리, 그죠? 자릿수와 캐릭터냐, 숫자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캐릭터로만으로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일단 이걸 10이면 10, 100이면 100 이렇게 정의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id는 항상 캐릭터 10으로 정의되어 있으면 항상 id라고 하면 캐릭터 10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칼럼의 데이터 타입과 크기를 일관되게 정의할 수 있다. 다른 데 가서 id를 써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표준 코드는 특정 도메인 값, 즉 코드 값을 미리 정의한 것이다. 표준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 코드는 미리 정해 놓는 거고요. 값을 미리 정한 거고 이것도 똑같이 일관되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요거만 그대로 쓰면은 데이터의 값이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 표준화 절차, 데이터 요구사항 수집, 표준의 정의, 데이터 표준 확정, 데이터 표준의 관리, 보통 여기까지가 할 일인데요. 요구사항을 먼저 수집하죠. 개별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을 수집하고요.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그다음에 현황을 진단한 다음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표준화를 정의를 원칙을 먼저 만든 다음 수집된 걸 원칙에다 집어넣어서 표준을 정하는 거죠. 표준 단어, 표준 용어, 표준 도메인, 표준 코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만들어 놓으면 이걸 누군가 만들겠지만 그게 확정이 돼야죠. 조직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조직의 회의에 상정해서 표준을 검토한 다음에 확정이 되면 이걸 전 조직에다가 알립니다. 즉 공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걸 쓰게 되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뭡니까? 관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확정이 된 거, 그걸 갖고 데이터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표준 단어 지침 사례. 현업에서 사용하는 관용화된 단어를 우선해서 사용한다. 관용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삐뚤어져 있는 의미의 단어도 뭐 쓸 수는 있겠죠. 자기들 그 조직 내에서는 이해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영문명으로 전환할 때 영문 약자를 사용한다. 물리적 설계 단계는 아직 우리가 아직 안 했습니다. 한글명이나 영문명을 부여할 때 특수 문자나 띄어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붙여서 써야 됩니다. 이게 빈칸을 놔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한글명에 대해서 하나의 영문명만 사용한다. 이게 사전처럼 똑같습니다. 그죠? 한글명이 있으면 영문명이 이렇게 1대1 대응되게끔 쓴다는 겁니다. 표준 용어 지침 사례. 용어의 의미가 정확히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의한다. 용어의 길이가 너무 긴 경우 약어를 사용한다. 너무 길면 좀 곤란한 경우도 있고 리소스를 낭비하는 경우도 있겠죠. 논리적 모델에서는 한글명을 사용한다. 물리적 모델에서는 영문명을 사용한다. 꼭 그런 규칙은 없는데 이렇게 사용한다는 이 사례입니다. 사례라는 걸 먼저 인식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력 개체인 경우 이력이라는 단어를 용어 뒤에 붙인다. 어떤 경우에는 앞에 붙일 수도 있겠죠. 앞에 붙이든 뒤에 붙이든 그게 이력이라는 의미를 두자라 이 말인 거예요. 시간까지 의미할 때는 일시라는 단어를 용어 뒤에 붙인다. 생성. 생성한다는 의미인데 생성에다가 뭡니까? 시간을 의미하면 생성일이랑 생성일시 하면 생성일은 날짜까지만 생성일시는 날짜 플러스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다. 이게 사례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사례란 걸 먼저 인식하십시오. 표준 도메인 지침 사례. 도메인은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의 크기로 정의하며 필요한 경우 데이터 값을 정의한다. 데이터 타입은 크게 문자형, 숫자형, 날짜형, 시간형으로 구분해서 정의한다. 데이터의 크기는 도메인 값을 표현하기 위해 최대 크기를 표현한다. 데이터의 값은 해당 도메인이 갈 수 있는 값의 집합이나 범위, 최대값, 최소값, 널값 허용 여부, 율성 여부, 기본값 등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예를 만들었습니다. 표준 코드 지침 사례. 코드는 가능하면 최소의 숫자 데이터 형식을 사용해서 정의한다. 숫자 형태로 하고요. 9개까지가 있으면 한 자리 숫자. 그죠? 10개까지 있어도 뭐 한 자리 숫자 되죠. 0부터 9까지 하면 10개가 표현되죠. 11개 이상이면 두 자리 숫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9까지 하면 100개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형으로 하면 나중에 소팅도 쉽고 불러올 때도 편합니다. 코드, 유형, 구분, 상태 등의 단어를 붙여서 사용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의미가 좀 명확해지죠. 데이터 값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 별도로 코드화하지 않는다. 남녀, 유무 같은 경우엔 1 또는 2 이렇게 값만 가질 수 있으므로 굳이 코드를 정의할 필요가 없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코드를 정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없어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트랜잭션 리소스가 소모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의를 해놓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의 사례입니다. 코드는 전체 DB 안에서 유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코드가 유일하면은 어, 부수 코드가 001이 있습니다. 그죠? 00이 있으면 또 002도 있을 거고요. 근데 지역 코드는 또 001이 있을 거고 002가 있을 거고.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어떤 데이터를 만났을 때 001을 만나면 이게 부서인지 지역인지 조금 애매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부서는 뭐 100개의 부서가 있기가 힘드니까 두 자리 숫자 01, 02 그죠? 지역은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으니까 001, 002, 003 이렇게 나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걸 사례를 드는 겁니다. 유일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똑같은 코드가 다른 데 안 나타나게끔. 표준 단어의 정의 방법. 현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업무적 용어와 DB 스키마 등에서 사용하는 기술적 용어를 수집한다. 수집한 용어들을 기본 단위로 분할한다. 기본 단위 가운데 중복된 단어와 동음 이의어, 이음 동의어 등을 정지한다. 데이터 표준 지침을 참고해서 표준 단어 사전을 작성한다. 대학 관련 표준 단어 정의 사례를 예를 들어 보면요. 표준 단어는 대학교, 교수, 명, 학과, 사무실 이렇게 있습니다. 대학교는 영문명은 university, 약자는 UNIV, 그래서 설명은 2에서 5년제 대학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교수는 프로페서, PROF를 약자로 썼죠. 전임교원 있습니다. 명, 한 명, 두 명 할 때 명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름명을 썼죠. 그러면은 한 명, 두 명 할 때 세는 그 명은 더 이상 표준 단어로서는 선정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학과는 영문명은 디파트먼트고요. 약자는 DEPT, 학생과 교수가 소속된 학과를 말하는 겁니다. 사무실은 영문명은 오피서고요. 약자는 OFC, 대학 업무에 필요한 공간. 이렇게 표준 단어의 정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표준 용어 정의 방법. 현업에서 사용하는 업무적 용어와 DB 스키마 등에서 사용하는 기술적 용어를 정의하고 유사 용어는 표준 용어로 대체한다. 업무 용어와 기술 용어를 정의한 다음에 비슷한 것은 표준 용어, 즉 사전에 나오는 용어로 대체를 한다는 겁니다. 표준 단어를 이용해서 표준 용어를 구성하고 표준 도메인과 표준 코드를 기준으로 데이터 타입과 길이를 결정해서 표준 용어를 정의한다. 표준 용어는 단어로 이루어졌긴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단어에서 가져오지만 안에 들어있는 표준 도메인하고 코드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성질을 결정을 짓습니다. 표준 용어는 대학교 명 하면 university와 name을 합쳐서 영문명은 univer 언더바 name 이렇게 해서 데이터 타입은 character, 길이는 3, 표준 도메인은 분류 코드입니다. 그래서 표준 코드는 대학 코드가 될 거고요. 설명은 대학교 이름입니다. 교수명은 프로페서 네임인데 PROF 언더바 NAME로 했습니다. 바차2라는 글자 형식을 썼고요. 길이는 30입니다. 표준 도메인은 인명, 즉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은 교수 이름입니다. 학과 사무실은 DBT 언더바 OFC, 데이터 타입은 캐릭터, 길이는 13자리, 표준 도메인은 위치, 학과 사무실 위치입니다. 표준 도메인의 정의 방법. 현재 사용하는 용어에서 유사한 속성들을 그룹핑한다. 그룹핑한 유사 속성들에 대한 표준 도메인을 정의한다. 데이터 표준 지침을 참고해서 표준 도메인 정의서를 작성한다. 대학 관련 표준 도메인 정의 사례. 대학 관련해서 금액, 성별, 학기, 인명, 위치 5개의 예를 들었는데요. 금액이 뭔지 보면 정수형이고요.
데이터의 길이는 10이고 데이터 값은 10자리 숫자죠. 천원 단위의 금액을 표시한다. 그렇다는 건 이게 1, 10 이렇게 하면 이게 뒤에 1000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만원을 의미하게 되겠죠. 성별, 캐릭터 1, 글자 하나만 들어가면 된다는 뜻이죠. M 또는 F. 남자는 M, 여자는 F. 학기도 캐릭터 6. 앞에 연도와 그다음에 대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1학기, 2학기. 그러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어떻게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름방학은 YYY 대시 3 하면 여름방학, 4 하면 겨울방학,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YYY가 조금 중복된다는 느낌이 있죠. 인명은 사람이라는 정의가 되어 있었죠. 바차2 30의 속성을 가지고요. 사람 이름을 한글로 표기한다. 영문명과 한글명의 그 데이터가 차지하는 게 영문명은 한자의 한 길입니다. 바차2 30은 영문 글자 30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2개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바차2 30에는 한글은 15개가 들어갑니다. 위치는 바차2 25인데 건물명, 호실 형식으로 표기한다. 아까 조금 전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예를 들었다는 겁니다. 표준 코드 정의 방법. 현업에서 사용하는 코드와 DB 설계에서 필요한 추가 코드를 정의한다. 표준 도메인을 적용해서 표준 코드를 정의한다. 조금 전에 표준 도메인을 했었죠. 그죠? 그걸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 표준 지침을 참고해서 표준 코드 정의서를 작성한다. 대학 관련 표준 코드 정의 사례를 보면요. 대학 코드, 전공 코드, 장비 코드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 타입은 대학 코드는 캐릭터 3 그래서 001에서 250 사이에 들어가고 예를 들면은 001은 한기대, 002는 서울대 뭐 이런 식으로 쭉 만들 수가 있겠죠. 전공 코드는 캐릭터 4 앞에 M을 붙였죠. M을 붙여서 001은 M001은 컴퓨터공학과, M002는 전자공학과, 뭐 S001은 뭐 체육학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만들 수가 있겠죠. 장비 코드는 캐릭터 5 앞에다가 특별한 의미의 접두어를 넣어서 2001 하면 노트북이고 2002 하면 모니터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요 대학 코드의 상세를 또 만들어야겠죠. 그죠? 이 코드는 이렇게 작긴 했지만 표준 코드를 만들긴 했지만 이걸 더 상세하게 하면 자, 대학 코드는 캐릭터 3인데 코드는 001은 한기대, 002는 서울대, 003은 충남대 뭐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놔야 됩니다. 6. 논리적 스키마 모델링 사례. 이제는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DB 구축을 위한 논리적 스키마 모델링. 온라인 쇼핑몰 DB 구축을 위한 운영상의 제약사항. 제약사항은 이제 여기 고객 요구 명세서라고 보면 됩니다.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려면 실명 확인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동일 상품을 같은 날 같은 고객에게 여러 번 판매 가능하다. 동일 상품을 10개 이상 주문하는 경우 5% 할인을 적용한다. 고객, 상품, 구매처 이렇게 3개의 개체가 있고요. 관계가 판매하다, 구입하다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 각 속성들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예전에 2열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았었습니다. 개체 릴레이션 스키마는 상품, 고객 배송지, 구매처 이렇게 있고요. 관계 릴레이션 스키마는 판매하다, 구매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릴레이션 스키마의 단순화를 먼저 해보면 구입하다의 관계는 1대 N 유형이고 N척의 개체인 상품이
전체 참여이므로 단순화가 가능하지만 구입하다 관계의 기본 키, 즉 구매번호가 상품 개체의 기본 키와 서로 다르므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기본 키가 다르면 단순화가 할 수 없죠. 즉 판매번호, 구매번호는 기본 키가 다른 거죠. 그래서 단순화가 안 됩니다. 상품, 고객, 고객 배송지, 구매처 이렇게 해서 개체 릴레이션이 있고요. 관계 릴레이션은 판매하다, 구매하다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DB 구축을 위한 무기성 제약 조건을 해보면 상품과 사이즈, 판매 가격은 늘 값을 가질 수 없다. 항상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상품 릴레이션에 있는 상품명, 사이즈, 판매 가격에는 난너를 적용합니다. 구분은 상 또는 하 가운데 하나의 값을 가져야 한다. 상이냐 하이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건 상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체크가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대, 중, 소 가운데 하나의 값을 가져야 한다. 여러 개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체크 제약 유형이 되겠고요. 상품 릴레이션에 있는 값입니다. 패스워드와 이름, 휴대폰, 주소는 늘 값을 가질 수 없다. 난늘 제약 유형이죠. 고객 릴레이션에 있는 겁니다. 포인트의 기본값은 1000이다. 그래서 디폴트를 주겠죠. 고객 릴레이션에 있는 포인트 컬럼의 제약 유형을 디폴트로 1000의 값을 주겠다는 겁니다. 상호와 연락처, 사업자 등록번호는 늘 값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구매처 릴레이션에 있는 상호, 연락처, 사업자 등록번호는 난늘 제약 유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구매처 테이블에 있는 연락처와 사업자 등록번호는 유니크 제약 유형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판매하다의 릴레이션에 있는 판매 일시와 수량은 난늘 제약 조건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판매하다의 릴레이션에 있는 수량의 칼럼에는 기본값 1을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겠다는 겁니다. 구입하다의 릴레이션에 있는 구입 일자와 수량은 늘 값을 가질 수 없다는 난늘 제약 유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2. 문화센터 DB 구축을 위한 논리적 스키마 모델링. 문화센터 DB 구축을 위한 2열 다이어그램은 이미 우리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강좌, 강의실, 그 다음 회원, 강사, 강사 등급 이렇게 개체가 있었고요. 관계는 개설하다, 그 다음에 배정하다, 그 다음에 담당하다, 강사 수강하다, 그 다음에 신청하다, 가입하다 이렇게 관계가 있었습니다. 운영상의 제약사항은 회원이 가입하면 유일한 회원번호를 자동으로 부여한다. 회원이 탈퇴해도 입회비는 돌려주지 않는다. 한 명의 강사는 같은 분기에 최대 2개의 강좌까지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개체 릴레이션 스키마는 문화센터, 강좌, 강의실, 회원, 강사, 강사 재능, 재능 구분, 강사 등급. 관계 릴레이션 스키마는 개설하다, 배정하다, 가입하다, 신청하다, 강사 수강하다, 담당하다, 등급 결정하다 이게 있습니다. 릴레이션 스키마 단순화를 해보면요. 개설하다의 강좌번호, 배정하다의 강좌번호, 그 다음에 강좌의 강좌번호, 담당하다의 강좌번호 이게 같은 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강좌라는 개체 릴레이션 스키마에다가 모아보면 강좌가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강좌번호, 강좌명, 수강료, 개강 일자, 강의 시간, 강의 요일, 시작 시간, 최대 인원 등이 왔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왔고요. 이것들을 없애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것들 다 같이 와야 되죠. 배정하다의 강좌번호 그대로 있으니까 왔고요. 담당하다의
강좌 번호는 있고요. 강사 번호는 담당 강사 번호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화를 시켰습니다. 최종 릴레이션 스키마는 강좌의 강좌 번호, 강좌명, 수강료 이렇게 쭉 있고 개설 센터 번호, 확정 여부, 담당 강사 번호 이렇게 추가돼서 3개의 스키마가 1개로 줄었습니다. 무기성 제약 조건의 정의를 해보면요. 센터명과 대표 전화는 늘 값을 가질 수 없다. 문화센터 릴레이션에는 센터명과 대표 번호는 난늘 제약 유형을 가지고요. 강좌 릴레이션에서는 개강 일자와 강의 시간, 강의 요일, 시작 시간은 난날 제약 유형을 가지게 됩니다. 강좌 릴레이션에서 강의 시간은 10에서 30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체크 제약 유형을 가지게 됩니다. 강좌 릴레이션에서는 최대 인원을 50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 제약 유형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강좌 릴레이션에서는 확정 여부의 기본값은 NO, N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제약 유형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쭉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난널, 유니크, 디폴트 이런 것들을 값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3. 환자 기록 관리를 위한 논리적 스키마 모델링. 환자 기록 관리를 위한 2열 다이어그램, 의사, 환자, 검사 내역에 개체가 있었고요. 관계는 진료하다, 의뢰하다, 보유하다가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었습니다. 개체 릴레이션 스키마. 개체는 의사 진료 과목, 환자, 검사 내역이 있었고요. 진료하다, 보유하다, 의뢰하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걸 단순화 시킬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보유하다의 검사 번호와 의뢰하다의 검사 내역, 이게 검사 내역의 검사 번호에 있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세 개를 합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내역을 왔고요. 검사 번호와 검사 일시, 종류, 결과는 그대로 그냥 통으로 왔습니다. 보유하다의 릴레이션을 삭제하기 위해서 환자 번호가 그대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 의뢰하다의 주치의 번호가 그대로 왔고요. 의뢰 일시도 그대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3개의 검사 내역 및 보유하다, 의뢰하다의 개체가 1개로 단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릴레이션 스키마는 의사 진료 과목, 환자, 검사 내역 이렇게 되었고요. 진료하다 관계 릴레이션이 1개 남았습니다. 무효성 제약 조건을 정의하면 이름과 휴대폰은 늘 값을 가질 수 없다. 의사 릴레이션의 이름과 휴대폰은 난널 제약 유형을 갖고요. 환자 릴레이션에도 이름과 휴대폰은 난널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검사 내역 릴레이션에는 검사 일시와 종류는 늘 값을 가질 수 없으므로 난널 제약 조건을 설정합니다. 진료하다의 릴레이션에는 진단명과 처방은 늘 값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체크가 아니고 난널입니다. 진료하다의 진료 일시의 기본값은 현재 시간이다. 이니까 디폴트 값을 현재 시간으로 설정을 합니다. 4. 회원 게시판 관리를 위한 논리적 스키마 모델링. 리얼 다이어그램은 회원, 게시글, 게시판, 댓글 이렇게 있었고요. 게시글 작성하다, 댓글 작성하다, 신고하다, 댓글 달다, 등록하다 같이 우리가 리얼 다이어그램을 미리 예전에 만들어 보았었습니다. 개체 릴레이션 스키마도 회원, 게시판, 게시글, 댓글 이렇게 있었고요. 관계 릴레이션 스키마는 게시글 작성하다, 등록하다, 댓글 달다, 댓글 작성하다, 신고하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걸 단순화를 시킬 수 있는지 해보면 게시글 번호가 있는 게 여러 개 있죠. 게시글 번호, 여기도 게시글 번호, 여기도 게시글 번호, 그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번호가 게시글 번호의 외래키겠죠. 그래서 게시글이 그대로 이렇게 오면서
번호, 제목, 내용, 작성 일시까지 왔고요. 그 다음 게시글 작성하다. 이 게시글 번호가 있으니까 회원 번호만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 다음 등록하다에도 게시글 번호가 그대로 쓰였죠. 그래서 게시판 번호만 있으면 되니까 게시판 번호로 이렇게 그대로 왔죠. 단순화가 되었고요. 댓글에도 댓글 번호가 있고, 그래서 댓글 번호의 외래키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 여기도 댓글 번호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댓글이 오고 다른 것들은 그대로 속성이 오면서 달다의 댓글 번호 그대로 있으니까 게시글 번호만 그대로 이렇게 오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댓글 작성하다에도 댓글 번호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회원 번호만 그대로 와서 릴레이션 단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릴레이션이 있었는데 이게 2개로 릴레이션 단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릴레이션 스키마는 회원, 게시판, 게시글, 댓글 이렇게 되었고요. 신고하다 이렇게 총 5개로 줄었습니다. 회원 게시판 관리를 위한 논리적 스키마 모델링에서 무결성 제약 조건을 정의를 해보면요. 이름과 휴대폰은 늘 값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회원 릴레이션에 있는 이름과 휴대폰은 난늘 제약 유형의 조건을 가지게 되겠고요. 회원의 가입일은 기본값으로 오늘 날짜를 넣는 디폴트 제약 유형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회원에 있는 휴대폰은 유일한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유니크 제약 유형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게시글과 댓글에서 내용은 늘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난늘 제약 조건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게시글 댓글의 작성 일시는 기본값으로 현재 시간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디폴트로 제약 유형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신고하다의 사유는 늘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난늘 제약 조건을 설정하고요. 신고하다의 일시의 기본값은 현재 시간이기 때문에 디폴트 제약 유형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